조지 오웰의 작품 동물농장. 모두가 평등한 농장을 만들려던 동물들의 꿈은 허울뿐이 되고 어느새 돼지가 특수계급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작품에는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반칙과 부패가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어났던 촛불 시위. 이후 특별검사의 기소와 사법부의 유죄 판결로 단죄됐던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공범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5단체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받으셨죠?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권한을 가진 분한테 전달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 전쟁을 해서 최고 전방사령관이 그 기업 회장일 텐데 그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며 그의 가석방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가석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습니다. 이재용 부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 정도를 마친다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종수를 석방해야죠. 석방해서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지. 찬성해야지.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이 나라의 회사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라 아무리 뭘 했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과연 이번 광복절에 풀려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에게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가석방 분위기 속 이재용 부회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리움 미술관과 이건희 회장이 살던 집이 있고 그 옆에 이재용 부회장의 집이 있습니다. 그가 구속되고 7개월 동안 이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일까? 지난해 5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은 이 부회장이 20대였던 95년 시작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40여억 원을 종잣돈으로 삼았습니다. 승계 작업엔 늘 편법과 불법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44억 원을 투자한 삼성 계열사 두 곳의 비상장 주식은 1년 후 상장이 되며 60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 돈으로 에버랜드의 전환 사채를 다른 경쟁자 없이 헐값에 매입해 에버랜드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비난 여론 속에서도 차근차근 진행되던 승계 작업. 그러던 2014년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이건희 회장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아들, 딸들한테 그룹 경영권 물려주는 거 더 서두를 듯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몸져 눕기 시작해서 이 경영권 세습을 완결하는 조치를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승계 작업 2막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겐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지배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묘수를 삼성그룹은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려면은 보니까 삼성전자는 주식이 너무 비싸. 자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자. 그러려면 누구냐? 그 회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4% 소유한 삼성물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로 계획합니다. 먼저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에버랜드가 패션 사업 부분을 인수해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꿉니다. 제일모직은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상장 첫날 이 부회장의 주식 가치는 3조 5천억 원이 됐습니다. 남은 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계획대로 성공하면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올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35. 제일모직 한 주가 삼성물산 3주의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산과 매출이 제일모직의 3, 4배에 이르는 삼성물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된 겁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삼성물산이 일부러 아파트 수주를 포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0.35라는 합병 비율로 합병을 해야지만 자기가 가진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가 가장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이 합병 비율이 너무 부당한 거예요. 자기네가 봐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럼 삼성물산 이 합병하려면 주주총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모직은 통과하겠는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거죠. 당연히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장에선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삼성 족벌이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즉 족벌 돈은 안 들이고 주주들 이익을 훼손시켜서 지배주주가 되려는 수작임을 아는가? 합병 성사를 위한 캐스팅 보트를 진 곳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 합병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대 0.35로는 국민연금이 동의해주기가 쉽지 않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당연히 국민연금은 이 합병에 대해서 반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합병 비율이 너무나도 삼성물산에게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청와대 수석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이 합병에 대해서 찬성하게끔 만든 거죠. 합병이 이루어진 2015년 전후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했습니다.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말과 거액의 뇌물도 제공했습니다. 이 회장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2015년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모직과 물산은 합병을 통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균형 있는 사업 폴리폴리오를 구축하였고, 통합 삼성물산의 출범은 경영권 승계에 큰 숙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커다란 손해를 입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란 것은 국민이 평생 자기 노후 자금을 맡긴 곳이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동원됐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주이기도 했고 삼성물산의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합병이 이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한 4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본 거고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왔습니다.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분노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의혹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정농단 청문회장. 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독대했죠? 예.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장에게 보고 없이 재단에 기부가 된 겁니까? 네, 이런 일 갖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 하지 않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불법 승계를 위해 회사 돈 약 87억 원을 횡령해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홍한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민연금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됐습니다.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구속 수감된 첫 사례입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하게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서로 야합하는 이 장면에 촛불 시민들이 들어서서 그것이 불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척결돼야 되는 비리임을 선언한 것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해 사법부의 관대한 모습을 우리는 익히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어지럽혔던 정경유착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커져갔고 촛불 시민들의 요구에 법원도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등을 참고해보면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저하게 높습니다. 추운 겨울 광장으로 나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 지금은 왜 풀어주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TV에서 봤는데 휠체어 타고 갔다가 금방 나와가지고 걸어서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 어느 병원이야? 병원이 아니라 법원. 우리 회장님들 거기만 갔다 오면 무슨 병이든 나아서 나오셔. 재벌 총수 가운데 이것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사법 처리 위기에 놓일 때마다 재벌 총수들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섰고 동종론에 호소했습니다. 전신을 동여맨 채 몸이 아픈 건지 얼굴을 가리기 위한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외신까지 비판적 기사를 쓸 만큼 처벌은 관대했습니다.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범죄의 유형과 경중과 무관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는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었습니다.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모법칙이라고 불러요. 재벌 총수지 않냐. 이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몇 명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회사가 더 발전해야 되는데 총수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관행이 깨졌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는 달랐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한 언론의 보도량과 논조를 분석한 민얼련. 저희가 분석했던 게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8개 신문사의 보도였는데 이 당시에 기사가 115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재판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통령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 사법부를 비판한 기사들. 그러나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럴 때는 최소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선고할기를 각 판사들한테 권고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로서 50억 이상을 횡령했을 때 4년에서 7년이 기본이에요. 최소 4년이라는 거예요, 봐줘도. 그런데도 이거보다 낮은 2년 6개월이에요.
이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명확하게 유죄라는 게 밝혀진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판결을 두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다라는 주장들이 나온 거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쥐어박히는 기업인. 언론은 8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진짜 피해자는 이 부회장이 아닌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횡령, 빼돌린 거잖아요. 그럼 그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겠죠. 회사가 피해자인 사건이에요. 국가도 피해자입니다. 삼성물산 3대 주주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함으로써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격이 떨어졌죠. 이재용 씨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서 피해본 엘리엇이 소송을 해서 정부가 지금 방어에 나서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아졌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석방해야죠. 석방해서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지.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죠. 몇 조씩 나라를 위해서 기부도 하고 우리 뉴스 봐서 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건의한 대한노인회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재용이 없는 삼성은 존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용이가 진두지휘할 때 삼성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설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성을 바라보는 이런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언론도 압니다. 그래서일까 구속 다음 날 삼성 위기론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정말 위기일까? 전문가와 함께 삼성의 주가와 실적을 분석해봤습니다. 총수가 없으면 기업이 흔들린다라는 논리가 일각에서 있었고 또 삼성 역시도 그러한 논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회에 좀 알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역대 최대 실적 이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지용 구속일을 기준으로 3일 전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3.4%가 떨어졌지만 그 직후에 바로 또 상승을 해서 실제로 전체의 한 달을 놓고 보면 구속을 전후로 해서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주가 관련해서 최근에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시간을 좀 시계를 넓혀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하이닉스 주가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반도체 업황이라고 불리는 사이클이에요. 반도체 사이클이 좋으면 두 회사의 실적도 좋았던 거예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불리는 좋은 실적은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 역시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논란 자체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만약에 사면이 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 일가는 18명. 총수의 사법 처리는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창민 교수는 지난 20년간 총수의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집단의 기업 가치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유죄 판결을 받은 총수 11명. 이들이 지배하는 기업 집단 35개, 319개의 계열사의 주가를 확인한 결과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미 대기업은 전문 경영인에 의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재벌 총수를 사법 처리한다고 해서 뭐 주식 가격이 붕괴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업 의사결정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플랜 B잖아요. 오히려 총수에게 집행유예 등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이 주가에는 긍정적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강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저런 걸 못하게 하는 짓이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식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우리나라랑 반대죠. 우리나라는 처벌을 하면 기업이 망할 거니까 처벌하지 말라고 자꾸 공포를 주려고 그러고. 자본주의의 상징, 미국. 미국 역사상 회계 부정으로 최대 기업 범죄라 불리는 앨런 사태 이후 미국은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같은 기업 범죄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깨고 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겁니다. 뉴욕 주립대 아이작 교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시장 전체의 발전이 가능해진다 지적합니다. What I can say about that, all of these cases were punished very harshly because it has deleterious consequences on investors, foreign as well as domestic, as well as on the economy as a whole. Foreign investors, I think, would perceive favorably evidence of an impartial enforcement of the law. This is something that I would call kind of the opportunity cost of corruption.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가 더 문제다. 즉 이재용 전 부회장이 하루빨리 석방이 되어야 미래의 삼성전자가 잘 될 것이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애플과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 함께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증시에서 추정하기로는 적어도 110조 원에서 140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투자 결정도 없었고 2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결정하고 우리 기존 평택 공장의 라인을 증설해 나간다는 것만 발표가 됐고 뭐 주요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하는 전략적 판단들이 최근에 나온 게 없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곳에서는 앞으로 반도체 글로벌 패권 전쟁의 승패는 미국에서 이걸 주도하는 인텔과 한국의 삼성전자가 돈을 가지고 벌이는 쇼다운, 각축전이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그 자본 파업이랄까요?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는 사실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노력해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들죠. 사실상의 투자에 대한 회피라고 진단하시는 건데 그 목적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는 적어도 철저하게 오너 일가 중심으로 경영되어 온 회사입니다. 기업 구조나 문화 자체가 오너 일가에 완벽하게 종속된 형태죠. 그러니까 경영진들 중에 상당수도 이 오너를 빨리 복귀시키는 게 거의 모든 일의 최우선 목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라면 그걸 위해서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이 조금 흐트러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 상황에서 만약에 중대한 전략적 결정들을 막 터뜨리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이재용 전 부회장이 없어도 기업이 잘 돌아간다.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인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한 최근의 국민들의 시선은 따뜻합니다. 예,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석방에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7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본 것은 언론이 주도했다는 거죠. 사실 친기업적인 소수 언론이 경제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언론들이 거기에 동참했고 그 길로 나섰거든요. 일종의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데 그 언론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삼성은 언론의 사활적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이제 검증되기도 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 지연 논란이 한참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던 백신 관련 단독 기사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서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백신 특사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 확정 판결을 받게 돼서 구속이 돼서 출국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보도의 취재원을 보면 익명의 관계자가 전부였거든요. 정부로부터 특사 자격을 받고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하려 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보도. 그러나 기사 어디에도 사실을 확인해주는 출처는 없습니다. 제작진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취재 경위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다음 날 기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 내에서도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백신 관련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 합니다. 정부 특사 자격으로 이걸 한다라는 거는 범정부적인 성격을 띠는 건데 질병청하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 구속 직후 하필이면 백신과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일까? 이 판결이 잘못됐는데 이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 또다시 악영향을 끼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을 구하려고 나가려던 것까지 막았다라는 식의 인식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난 4월 정부가 난항을 겪던 화이자 백신 계약에 성공했을 때도 이재용 부회장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확보에 이 부회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당 김진 의원께서 국회에서까지 진위 파악에 나섰지만 이 보도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화이자 백신 구입과 관련돼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께서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와 동시에 백신 확보를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출장해서 수감이 돼서 못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온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장관님? 네, 보도는 들어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국민 관심사와 연결시키는 보도. 전문가는 대표적인 여론 조성 기사라 지적합니다. 삼성전자라는 초인류 그룹이 있고 이재용 회장이 분명히 인맥 끝판왕일 것이다. 그럼 그분이 뭔가 백신과 관련돼서 연주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띄우는 거죠. 저는 전형적인 이게 그 답정너 저널리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사를 쓰고 싶어 라고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재용 회장이 사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된 걸 헤드라인에 올리고 싶어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밑에 뭔가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무리수를 두게 돼요. 국립현대미술관. 현재 이곳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장 미술품을 포함해 유산의 절반 이상을 내놓겠다 발표했습니다. 언론 역시 사회의 환원이다, 통큰 기부다, 이건희의 선물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를 낸 거 가지고 사회 환원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부도 그 1조하고 미술품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2008년도 삼성 특검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약속했던 그 사회 환원의 사실 일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을 세상에 알렸던 삼성 비자금 폭로회견. 당시 김용철 변호사는 미술품 역시 비자금으로 구입했다 폭로했습니다. 고가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처인 홍나희 여사와 신세계그룹의 이명희, 이재용 씨의 장모인 박현주, 홍석현 중알보 회장의 부인이 신영균 등이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비자금으로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습니다. 이 기간 미술품 구입 대금으로 해외 송금된 액수는 6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번엔 그 미술품들을 보관한 비밀 창고가 계열사인 에버랜드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 경기도 용인의 삼성 에버랜드입니다. 창고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 삼성가의 미술품들이 비밀리에 보관돼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선반들이 가득 늘어서 있었고 선반마다 크고 작은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홍나일 씨가 관장인 리움 미술관에 대해 삼성 특검의 압수수색설이 나오는 가운데 이건희 회장은 특검 수사를 받았고 수사 결과 4조 5천억 원대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한 기부들은 당시 약속했다가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회장께서는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을 지적하는 언론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미술품에 대한 감탄과 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과 연결됐습니다. 이 회장의 유산 정리는 새 출발을 의미하며 이런 시기에 이 부회장을 풀어주자는 주장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해 주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레이블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사역.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그 콜렉션에 대해서 여기다 지어주세요, 여기다 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아, 그냥 아름다운 기부구나. 그래서 사면에 반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이건 전 개인적으로 거대한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한 여론조사는 믿을만할까? 지난해 6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법원의 결정을 앞둔 시점에 한 여론조사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국민의 60%가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70여 개 매체가 받았으며 포털에 하루 종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문제를 취재하고 있던 KBS 송수진 기자는 이 조사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알고 봤더니 소형 인터넷 언론 가장 처음에 그 조사를 인용해서 받았었던 그 매체가 운영하던 곳이었던 거죠. 선처를 바란다는 여론은 어떻게 확인된 것일까? 우선 업체는 11개의 SNS 등에서 중요 단어만 34,000개 넘게 검색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영, 한국,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재용 선처를 바라는 의견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 분석이 여론을 대표한다 볼 수 있을까? 유현재 교수와 함께 조사 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무슨 빈도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 너무나 뭐 자세하게 할 수 있고 그게 빅데이터의 이제 그 성격이긴 한데 그게 과연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주석으로 다는 게 이들 연관어의 원문구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일일이 어떻게 확인해요? 수십만 건을. 송수진 기자는 이 업체로부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나 부사장님 인터뷰를 몇 번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거를 수십 개 언론사에 뿌려야 돼요. 직원들이 다 그걸 퍼나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커져서 의뢰를 주신 고객사에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선에 한 5천 정도 다 돼요. 민심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상에 나타난 민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고 이 만들어내서 기사화하는 것을 상품으로 팔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해당 업체는 이재용 관련 여론조사 의뢰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 네. 어디서 의뢰를 했는지 알고는 계시는지 말씀 주세요. 이 업체의 소장에게 해당 조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통화가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허술한 여론조사는 여론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론이 여론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헤드라인만 보지 않습니까? 그냥 생활자들은. 그러면 국민의 몇 %는 찬성한다라고 하면 나도 해야 되나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렇죠? 내 의견이 뭔가
대세와 다르다라는 건 그냥 공포감이에요. 그러면 나도 찬성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론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내 마음도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 여론이 형성된 국민들 마음을 또 여론조사가 하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교육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 결국은 또 여론이 언론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성이 되겠죠. 지난 4월 언론은 종교계까지 나서 사면을 촉구한다 기사를 썼습니다. 조계종을 찾아가 봤습니다. 관계자는 주지 스님 26명이 의견을 낸 탄원서일 뿐 조계종 전체 입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계종 협의회라고 한 단체에서 당신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한 60% 이상만 되면 과반수 이상 되면 내부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계종의 의견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모순될 수 있죠.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종교계에서도 들고 나섰다. 그거를 이용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고. 부산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삼성의 유난히 친절한 언론. 삼성이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는 큰 손이기 때문은 아닐까. 삼성에 대한 혹은 이재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있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언론사 압박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약속 하나 더 하세요.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삼성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게 삼성이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사에 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때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한 언론사는 현저히 삼성 광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 제작진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기사를 삭제당한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국내 재벌이나 기업가, 해외 재벌이나 기업가들의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자. 외부 기관이랑 협업을 한 거죠.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이미지가 진취적이지는 않고 약간 퇴행적이고 이런 결과값이 나오고 기사를 쓴 거죠. 기사가 나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삼성에서 내려달라고 계속 압박 비슷하게 들어왔던 거고 결국은 우리 편집국장을 찾아와서 이거 안 내리면 광고비 깎는다. 전문가는 언론이 삼성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언론을 통제한다 지적합니다. 저는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유대는 그런 겁니다. 나쁜 기사는 안 써요. 예를 들어서 그 기사가 만약에 써지면 그걸 빼달라고 얘기를 하면 빼주겠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있지도 않은 좋은 기사를 일부러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백신과 관련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쁜 기사를 쓰는 수준이 아니라 좋은 기사를 계속해서 양산해요. 지금 이재용 사면과 관련된 기사들이 그런 형태. 3단계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 된 겁니다. 알아서. 삼성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삼성이 어떠한 기사를 빼라, 어떠한 기사를 조금 다뤄줘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충기 문자에 있었던 삼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겠다. 그게 바로 그 3단계인 것 같아요. 장충기 문자 사건이란 언론, 법조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장충기에게 아부와 청탁 문자를 보냈던 사건입니다. 특히 언론인들의 문자는 낯뜨거울 정도입니다.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저희는 혈맹입니다. 삼성 현안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평소에 들어놓아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축하한다는 문자도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기사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충기 문자에 등장하는 중앙일보 논술주간. 지난 5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 이재용 사면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충기 문자에 등장했던 매일경제 논설고문. (1심) 판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속 재판은 헌법에 위배된다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지난 4월에는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는 오너가 아니면 결행하기 힘들다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이재용이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있는 기간이 단축돼야 삼성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미신인가요? 신화인가요? 어디에서도 증명되지가 않았는데 이런 주장을 거의 모든 언론에서 떠들어요. 아무도 검증하지 않고요. 언론은 아주 지대한 몫을 했습니다. 그 미신에.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론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죗값은 충분히 치렀다는 시민들의 동정이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기업에 대한 걱정과 범죄자에 대한 동정을 만들었을까요? 북과 장구를 치며 행렬을 이끄는 악대차 밴드웨건. 혹시 언론이 악대차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요? 8.15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8.15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건 법무부가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확정되면 첫 번째 하게 되는데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가석방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용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석방이란 반성하고 있는 수용자를 형기 만료 전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가석방 자격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불법 합병 재판과 국정농단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바친 이 사건은 결국 같은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 제일모직의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이용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이 3천억 원이던 삼성 바이오에픽스가 1년 사이 4조 8천억 원으로 부풀려졌고 이에 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제일모직의 가치도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불법 합병과 한 몸통인 회계 부정 재판은 이제 막 1심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노트북을 공장 바닥에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삼성. 여죄의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사법 판단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가석방에 적합한 모범수라고 할 수 있느냐. 현재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석방된 예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이처럼 수사나 재판 중인 수감자가 가석방되는 것이 가능한지 법무부에 물었습니다. 그 경우 법원과 검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해 반영한다는 법무부. 실제 사례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를 좀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요거는 단시일 내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서 몇몇 기관에 저희가 이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런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배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근무 형태만 바꿨을 뿐 여전히 미등기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취업 제한에 따르지 않는지 삼성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기다리라는 말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법 행위를 한 재벌 총수들이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인 취지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야 그 회사가 제대로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이 법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지금 바꿔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면 또 하나의 숙제가 우리 앞에 놓입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공범 관계로 묶여있는 두 사람.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면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물 준 사람이 사면이 된다면은 일종의 공범 관계에 있는 뇌물을 받은 사람 또한 뭔가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재용 석방 여부는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삼성 총수 일가는 법의 칼끝이 자신을 겨눌 때마다 국민을 향한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 편법에 기대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 약속했던 이재용 부회장. 이 약속이 과연 진정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변경된 형기 60%의 가석방 기준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는 대신 2년 6개월의 형기를 성실히 채운다면 무거운 결단과 변화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